아들 묘 앞에 초코파이 놓은 아이들. 정체 밝혀진 순간, 재벌가 발칵 모든 증거가 드러난 순간, 윤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지우와 도윤을 향한 할아버지의 무릎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붉어집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도윤이 훌쩍이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지고 이사 한 명이 눈물을 닦습니다. 냉혹한 재벌이 아닌 한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서로를 몰랐던 사람들, 권력과 명예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랑의 무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재벌 회장이 아들의 무덤 앞에서 만난 두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냉혹한 결단의 사내라 불렸던 남자가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은 맑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죠. 윤만석은 검은 코트깃을 여미며 아들의 봉분 앞에 섰습니다. 77의 나이,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결단을 내렸지만 이렇게 가슴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멀찍이 굴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을 위해 준비된 장비였죠. 하지만 윤만석은 곧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묘비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돌을 더듬을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늘 없는 곳으로 가자. 햇빛 잘 드는 납골공원으로 모셔갈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재벌그룹을 일군 창업주, 냉혹한 결단의 사내라고 불리던 윤만석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공장이 멈추던 그 밤에도 정리해고 명단에 사인하던 그날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서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시선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봉분 옆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한 상자,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은 종이약 몇 마리가 보였죠. 누가 올린 걸까요? 이 깊은 산속 선산에, 그것도 평일 오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잠시 후 빗자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매가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묘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기는 누구 묘니? 윤만석의 목소리에 놀란 소녀가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지우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그냥 매일 와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좀 따뜻해져서요. 옆에 있던 남동생 도윤이 박스를 꼭 껴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 끝에 윤만석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윤만석은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홀로 서 있던 소년의 기억이었죠. 아이들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묘비 뒤편 잡초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윤만석이 몸을 숙여 살펴보니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비바람에 시달린 듯 색이 바랬지만 사진 속 인물은 또렷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도현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 여인을 안고 있었고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기 2명이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자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해운대,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연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쌍둥이가? 시선을 들어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와 도윤, 그 나이, 그 얼굴의 윤곽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설마. 윤만석의 입술이 마르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묘를 깨끗이 정리한 뒤 작별 인사를 하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윤만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 안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아, 너는 무슨 사연을 숨기고 있었니?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니? 오후가 되자 선산 주변이 분주해졌습니다. 이장을 준비하던 인부들이 삽과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양복을 입은 임원 몇 명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비서실장 차영욱이 윤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에 각진 얼굴로 낮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언론 쪽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이장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만석은 손 안에 사진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오늘은 그만두지.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장은 미룬다. 묘는 건드리지 마. 차영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일정이 다 잡혔고 납골공원 측과도 계약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죠. 이장을 미루면 서류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미 준비가 다 들었으면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야. 윤만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영욱은 입술을 꾹 다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가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를 시작하자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바꾸시는 거지? 상속세 일정은 어떻게 하고? 온갖 말들이 오갔지만 윤만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올려놓은 초코파이와 종이약만 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접었을 종이약의 날개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윤만석은 선산관리소 앞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네 슈퍼에서 사온 호빵을 꺼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빵이었습니다. 지우와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만석이 호빵을 건네자 아이들은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도윤이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요. 윤만석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순간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호빵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죠. 엄마는 바다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누나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고모가 계시다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윤만석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의지할 곳 없이 떠돌고 있다니. 그는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사진 속 여인이 이 아이들의 어머니일까요? 그렇다면
도연은 왜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내가 떠난 빈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떨고 있었구나. 아버지인 내가 왜 이제야 알게 된 거니? 너는 외로웠을 텐데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윤만석은 호빵을 씹으며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말없이 호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차영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차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경호차는 보내지 마. 예, 혼자 갈 거야. 오래된 소나타 있잖아. 그걸로. 차영욱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만석은 낡은 소나타에 올랐습니다. 10년도 더 된 차였지만 엔진은 아직 멀쩡했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갯길을 넘으며 윤만석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랜 운전기사 박춘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식 씨, 내일 아침 선산관리소에 봉투 하나 맡겨주게. 무슨 봉투 말씀이십니까? 내 이름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익명으로.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윤만석은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연의 비밀, 아이들의 존재, 그리고 사진 속 여인.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새벽녘 윤만석은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아이들이 정말 도연의 자식이라면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비서실, 이사진, 언론사 모두가 같은 내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만석 회장 실종.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그 문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는 떠들썩했습니다. 재벌그룹 창업주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방송국마다 속보를 쏟아냈고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선산관리소는 조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세상의 소란과는 동떨어진 그곳에서 지우와 도유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관리소 할아버지 정 씨가 컵라면 2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누가 와서 너희 데려가겠다더라. 친척이래. 지우가 라면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친척이요? 저희한테 친척이 어디 있어요? 글쎄다. 양복 입은 사람이 전화했는데 제대로 된 곳으로 보낸다던데. 도윤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누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 묘 앞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관리소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차영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아이들, 회장님께서 맡기신 일이야. 우리 회사로 가자. 지우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의 손을 꽉 잡았죠. 무언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영욱의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 있을래요. 애들아,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제대로 된 집으로 가야지. 그때 지우가 배낭을 끌어안았습니다. 배낭 안에는 어제 윤만석이 남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씨 할아버지가 전해준 것이었죠.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라디오방, 카세트, 도연 육성. 지우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라는 걸 직감했죠. 도윤도 배낭을 뒤지더니 조심스럽게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도연 미발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몇 달 전에 관리소 창고 정리할 때 찾은 거예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영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그거 뭐니? 지우가 테이프를 배낭 깊숙이 밀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아끼는 물건이에요. 보여줘봐. 싫어요. 차영욱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표정이었죠. 애들아, 장난 아니야. 그거 내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리소 문이 와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사람은 박춘식이었습니다. 윤만석의 오랜 운전기사였죠. 애들 나와. 빨리. 박춘식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와 도윤은 영문도 모른 채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차영욱이 뒤쫓으며 소리쳤습니다. 박 기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관리소 뒤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비탈진 오솔길을 따라 숨가쁘게 내달렸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산길을 따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세 사람을 비췄죠. 저길로. 박춘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좁은 샛길이었습니다. 차는 들어올 수 없는 길이었죠. 세 사람은 그 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돌담을 넘었습니다. 승합차가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사내 몇 명이 내렸습니다. 도보로 추격하기 시작했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도망쳐야 하는 걸까? 저 사람들은 왜 쫓아오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배낭 속 카세트 테이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안에 뭔가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숨이 턱까지 찼지만 지우는 배낭 끈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헐떡이며 달렸고 앞에서 박춘식이 길을 인도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진실로 돌아가는 거야. 어제 묘 앞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남긴 메시지, 엄마가 일하던 병원의 라디오방, 그리고 아빠라고 불렀던 도연 아저씨,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박춘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죠.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류장에 버스 한 대가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 버스? 박춘식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버스가 잠시 멈췄고 세 사람은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차영욱과 사내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영욱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배낭을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병원 라디오방은 어디 있는 걸까? 버스는 밤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계속되었고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와 도윤은 좁은 좌석에 기대어 깜빡깜빡 졸았고
박춘식은 창밖을 경계하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종점이었습니다. 박춘식이 아이들을 깨웠죠. 도착했다. 일어나렴. 지우가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낯선 도시였습니다. 간판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부산이야. 너희 엄마가 일하시던 곳.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죠. 세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90년대 감성이 남아있는 간판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사운드 스튜디오, 라디오 녹음실, 음향 편집 같은 글씨들이 바른 채 걸려 있었죠. 박춘식이 좁은 골목 끝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전화기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방, 예전 비동 지하라고 했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은 낡은 병원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외벽은 빛이 바랬고 입구는 한산했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비동 지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복도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환자 라디오 방송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좁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먼지 쌓인 음향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연 엽서들이 붙어 있었고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배낭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박춘식이 구석에 있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먼지를 털었습니다. 건전지를 확인하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흘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한참 이어지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아버지, 이걸 들으신다면 너무 늦지 않길 바랍니다.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목소리, 따뜻하고 슬픈 이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제가 사랑한 사람, 소연이와 아이들을 숨겼습니다. 회사가 위험해서 그랬습니다. 차영욱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이프가 딱 하고 멈췄습니다.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멈췄어? 뒤에 뭐가 있는데? 박춘식이 테이프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테이프가 손상된 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라낸 것 같았죠. 이어지는 건 따로 있을 거야. 박춘식이 윤만석이 남긴 봉투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은행 보관함 열쇠였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건 이 열쇠야. 은행 금고에 뭔가 더 있을 거다. 유언장 사본이나 중요한 서류들. 지우가 테이프를 다시 배낭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은행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이 우릴 찾고 있을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에 고급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여자가 라디오 방송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춘식 씨, 수고 많으셨어요. 서미령이었습니다. 재벌그룹 2대 며느리이자 재단 이사장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애들, 이제 이사장인 나한테 오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게. 지우가 뒤로 물러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린 상품이 아니에요. 서미령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죠. 그 테이프, 지금 당장 내놔. 지우가 배낭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미령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순간 복도에서 양복 입은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2명, 3명, 4명. 출구가 막혔습니다. 박춘식이 아이들을 뒤로 감쌌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방송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며 방송국 PD와 스태프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아침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가 붐볐습니다. 박춘식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갔습니다. 뒷문 쪽으로 달렸죠. 잡아. 서미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뒤쫓았지만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송 장비를 옮기는 스태프들과 부딪히며 추격이 늦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 차영욱이라는 이름, 그리고 서미령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건물이었죠. 박춘식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은행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창구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관함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요. 박춘식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보관함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만석 회장님 본인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열쇠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문 인식과 본인 확인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박춘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오지 않는 이상 보관함을 열 수 없었죠. 세 사람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리 한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윤만석 회장 실종 사흘째,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차영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침착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회장님께서는 최근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회사의 안정화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가 비상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차영욱은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뉴스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회장의 손자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인된 바 없습니다. 선산에서 발견된 불온 세력이 회장 실종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온 세력이라니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도윤이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야. 우린 진실을 찾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지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박춘식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관리소 정 씨였습니다. 춘식 씨, 조심하게. 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더군. 박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리 모퉁이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애들아, 빨리 움직여야 해. 세 사람은 서둘러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며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죠. 좁은 골목을 따라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박춘식이 한 건물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죠. 사내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찾았다. 사내 둘이 들어섰습니다. 박춘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애들아, 뒤로 가. 하지만 뒤쪽에서도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것이었습니다. 지유가 도윤을 뒤로 감쌌습니다. 사내 하나가 지유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유가 배낭을 꼭 껴안았죠. 바로 그 순간 지유가 있는 힘을 다해 도윤을 밀었습니다. 도윤아, 뛰어. 도윤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편의 작은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내들이 쫓으려 했지만 지유가 발을 걸었습니다. 가지마. 사내가 지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춘식이 달려들었지만 다른 사내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지유와 박춘식은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유가 끌려내렸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서미령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웃고 있었죠. 지유야,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돼. 카세트의 나머지 어디 있니? 지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서미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손녀든 아니든 상관없어. 난 내 자리를 지킬 거니까.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운기 소리였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창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부터 애들아. 관리소 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운기가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박춘식이 지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경운기 뒤에 올라탔죠. 정 씨가 핸들을 꺾었고 경운기는 다시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승합차가 추격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경운기를 비췄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지유는 배낭을 꼭 잡았습니다. 배낭 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건들이었습니다. 해운대, 여름사진, 그리고 반쪽 난 도장이 들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타나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차영욱이었습니다. 찾았다.
차영욱이 사진과 도장을 들고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운기는 밤새 달렸습니다. 정씨가 아는 새끼를 따라 해안가로 빠져나갔죠.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나서야 경운기는 멈춰섰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는 텅 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도 도장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유일한 증거들이 사라진 것이었죠. 박춘식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지우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테이프는 절반만 있고 사진과 도장은 빼앗겼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만 같았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백사장에 부딪히며 부서졌고 갈매기들이 울었습니다. 지우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파도 소리만 계속될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도 소리 위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 내 거야. 돌려받으러 왔다. 지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수염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고닫습니다. 윤만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윤만석은 천천히 걸어와 지우 앞에 섰습니다. 며칠간 떠돌았는지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도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실되게 느껴졌죠.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모래사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차영욱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사진과 도장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차영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이사회는 제 손에 있습니다. 윤만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늦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해안도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번쩍였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차영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식간에 형사들이 모래사장을 에워쌌습니다. 한 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차영욱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영욱이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들이 다가와 그를 제지했죠. 윤만석이 지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용감했구나. 내가 지켜낸 거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무서웠고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윤만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겠지? 박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만석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진실을 잡아야 했어. 이사들이 너희를 믿지 않았거든. 손자라는 증거도 없고 도연의 말도 남아있지 않았지. 그래서 유일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 며칠간 윤만석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살았던 곳들을 찾아갔고 소연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병원 기록을 뒤졌고 오래된 지인들을 만났죠. 하나씩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이제 은행으로 가야 해. 보관함을 열 시간이야. 형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일행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은행장이 직접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 개방이었죠.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윤만석이 열쇠를 꺼내고 지문을 인식시켰습니다. 기계음이 울리고 보관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만석이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도연의 친자 확인 서류 초안이었습니다. 병원 기록과 함께 묶여 있었죠. 두 번째는 소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낡은 표지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완성 유언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박춘식이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윤만석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지우가 들었던 카세트에 이어 말이었죠. 아버지, 제 친구 차영욱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서미령 이사장과 결탁했습니다. 제 사고도 그들이 덮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던 게 아닙니다.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소연과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윤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렇게 외로웠구나. 혼자 싸우고 있었구나. 아버지인 내가 몰랐어. 미안하다. 윤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이제 할아버지로서 해줄 일이 남았다. 지우가 윤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우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죠. 아침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반짝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장은 장중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서양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빈 의자가 놓여 있었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회의장 뒤편에 즐비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차영욱이 자신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한 무대였죠. 서미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사적인 일탈로 회사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사회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비상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윤만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칠어진 수염에 구겨진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뒤를 따라 지우와 도윤, 그리고 박춘식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일어섰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서미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셨군요. 하지만 회사 경영에는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중앙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펼쳐지며 테이블을 덮었죠. 사적이라고 했나? 내 아들의 죽음을 거래로 만든 당신들이 사적을 말하는 거야? 윤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윤만석은 하나씩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유용 기록이었습니다. 차영욱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였죠. 두 번째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의 사고 당시 브레이크 이상에 대한 정비소 증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차영욱과 서미령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윤만석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차영욱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서미령 이사장과 결탁했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죠. 차영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증거 따위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증거 따위. 윤만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 윤만석은 반쪽 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일기장에서 찢겨진 마지막 페이지를 맞췄습니다. 도장 자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지우와 도윤의 출생 사실이 적혀 있었죠.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야. 도연의 자식들이고. 윤만석이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운대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도연과 소연 그리고 갓난아기 2명이 담긴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기들이 끼고 있던 팔찌 번호를 확인했어. 병원 기록과 일치해. 서류가 돌았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친자 확인 서류, 병원 출생 기록, 팔찌 번호 대조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서미령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 여자가 당신 아들을 먼저 유혹한 거예요. 도연이 먼저 버렸어요. 윤만석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버린 건 나야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역할을 버렸어. 윤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와 도윤을 향한 무릎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재벌그룹 창업주가 그 오만한 윤만석이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훌쩍이며 윤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 한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윤만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영욱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차영욱과 서미령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영욱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장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만석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죠. 그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우가 옆에 섰습니다. 윤만석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다운 손길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 초록이 돌기 시작했고 매화가 피어났습니다. 선산에도 새 기운이 감돌았죠. 이장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언론도 구경꾼도 없는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다만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윤도현의 유해는 햇살이 잘 드는 가족 묘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늘 없는 곳,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봉분이 새로 만들어졌고 깨끗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종이약을 놓았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정성껏 접은 종이약이었습니다. 도윤도 옆에 초코파이 한 상자를 올려놓았죠. 아빠, 우리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왔어요. 윤만석이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밥과 김이 담겨 있었죠.
작은 버너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김을 구웠습니다. 이게 우리 집 제사 방식이었어. 잘난 체로 바꾸지 말걸. 윤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명절마다 해주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밥과 구운 김 한 장.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김이 고소하게 구워졌습니다. 윤만석이 밥 위에 김을 올렸습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이었습니다. 지우와 도윤도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봉분의 풀잎이 살랑 흔들렸고 종이학의 날개가 펄럭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룹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방 공장에는 어르신 고용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춘식은 안전관리 이사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용기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관리소 정 씨는 묘역관리자 자격증을 따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서미령과 차영욱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법정은 엄정했고 판결은 무거웠습니다. 막장의 끝에는 정의가 늦게라도 도착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만석의 서재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윤만석, 지우, 도윤이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윤만석이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테이프를 누가 듣는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게 제 유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테이프가 끝났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만석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우가 다가가 윤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윤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이제 어디예요? 윤만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집은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 여기가 집이다. 도윤이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지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선산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봉분 앞에는 여전히 종이약이 놓여 있었고 새로 피어난 들꽃들이 주변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윤만석이 다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봄 햇살이 도시락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밥이 반짝였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봉분의 풀잎을 지나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재벌회장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오래된 노래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잊혀진 가족을 찾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진실을 위해 싸운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산 위로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노래했고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윤만석은 손자들과 함께 김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서는 권력도 돈도 무력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찾은 것도 많지만 아직 채워야 할 시간도 많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